올해도 5.18 국립묘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기념식이 끝나면 참배객들은 묘역에 올라갑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을 보며 시민들은 80년 5월 그날의 열정과 좌절, 절망과 희망을 느낍니다. 묘지 번호 2-11 윤상원의 묘역엔 찾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그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이곳 전남도청 민원실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항쟁 지도부 대변인이던 그를 취재했던 브래들리 마틴 기자는 윤상원을 탁월하게 용감했던 전략가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상원을 보고 5월 광주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두환 군부의 막강한 화력에 무참히 패배할 것임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을 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윤상원. 최후의 순간 여성과 어린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동료들에게는 역사에서의 승리를 말하며 죽음에 맞섰던 그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광주시 광산구 천동마을, 윤상원이 태어난 곳입니다. 상원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일기를 써왔습니다. 숨가쁜 희열과 내밀한 고민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1978) 숫자가 찍힌 낡은 갈색 다이어리. 29살 청년 윤상원의 기록. 그의 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무엇이 그의 용기를 만들었을까요? 아이고 매 피곤하다. 정말로 피곤해 미치겠다. 난생 처음으로 공장 노동을 시작해보는 날이었다. 도시락을 자전거 뒤에 꽁꽁 매달고 늦을새라 페달을 밟아 회사에 도착해보니 7시 50분. 꽤 정확한 셈이다. 공장장 인도를 받아 절단부로 배치되었다. (1978년 10월 25일) 29 윤상원이 광주 한남 플라스틱 공장에 출근해 일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육체 노동의 고단함과 휴식의 달콤함이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오후엔 몹시 피곤하고 짜증이 났다. 자주 시계를 보아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다. 오후 5시쯤엔 국수 먹는 시간이란다. 새거리로 국수를 주는 모양이다. 멸치 국물을 말아먹는 국수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다 노동한 덕 아니냐? 영락없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하루.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일기에 노동자와 지식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 현실을 담은 글을 읽고 가슴 아파해한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노동 현실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다. 지식인들이 가슴 아파해한다고 이 현실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 싸우는 일일 수밖에 없다. 윤상원은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은 대졸자들은 취업할 수 없었던 곳. 위장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박한 임금과 고단한 노동으로도 이미 힘든데 사장의 훈화 말씀은 상원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사장의 눈에는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만 눈에 보이고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약 1시간 동안의 일방적인 훈시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묻는다거나 애로사항을 알아본다든가 또는 건의사항을 묻는다거나 등 소위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해 주는 발언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손에 쥔 월급은 한 달 4만 원 남짓. 하지만 상원은 석 달 전만 해도 2배 넘는 월급을 받던 은행의 정규직이었습니다. 1978년 1월 대학을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합격했던 겁니다. 가족의 미래를 짊어진 7남매의 장남. 그의 취직을 오매불망 바라던 가족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하도 기뻐서 내가 오빠한테 홀딱홀딱 뛰면서 오빠 합격했더라고. 합격 통지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 아이 그때서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말으라고. 자기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아라. 나 어디 갔다고. 근데 그때 합격했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오빠가 너무. 하지만 상원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그의 일기에선 냉소가 흐릅니다. 돈 장사. 은행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능을 생각할 수 있을는지 은행의 생리를 조금은 알 듯 다 그게 뻔한 것 아닌가. 은행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한시적 일자리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5개월여의 은행원 생활 끝나다. 모두들 말리는 일이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 뚜렷한 일자리, 대책 없이 그냥 그만둔다는 것은 무모하고 경솔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 나는 설마 상원이가 모든 걸 팽개치고 그런 데 나 투신해가지고 그럴 거는 상상도 못했어. 근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정신없는 놈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상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행 연수를 받으며 상원이 읽던 책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운동이었습니다. 광주로 내려온 상원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술을 거나하게 닭고기 안주 삼아 먹고 나니 그냥 즐겁다. 취하고 나니 현실의 문제가 생각날 리 없고 생각 안 나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가? 카타르시스. 친구들 앞에서 판소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언제 학교 갔다 오는데 막 어디 막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저 사람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다냐고. 우리 오빠가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뭐 탈춤치고 막 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그런 적도 나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정말 멋진 남자예요. 바로 저 소리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 최루탄 터지는 소리냐? 아니다. 난리 터지는 소리냐? 아니다. 김지하의 시에 임진택이 곡을 붙인 소리 내력.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이의 한풀이를 담은 창작 판소리는 상원의 애창곡이었습니다. 윤상원이 제 공연이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그 소리 할 줄 안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내 소리를 내가 작창한 그 소리를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카세트 테이프 듣고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풀이 때도 또 수십 명이 갔으니까 그 뒤풀이 때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뒤풀이에서 소리 내력이라는 그 창작 판소리를 공연을 하는데 내가 북을 쳐줬죠 이제. 나보다 더 잘해요. 노래도 노래였지만 들불야학. 그것은 상원이 광주로 내려와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박기순을 비롯한 전남대생들이 노동자들에게 사회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 뜻을 모아 세운 노동야학.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장래 계획을 세우고 문제점을 검토하는 강학들의 모습을 보고 광천동 둘불 야학의 밝은 미래를 점칠 수 있었다. 밤새워 얘기하다 모두들 시골 방에 누워 새우잠을 잤다. 하지만 상원이 처음부터 들불 야학에 참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강학들, 교사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뜻이 있어 이 자리에 내온 선배 한 분이 있다. 그리고 박기순 동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기순 동료. 박기순의 주선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야학을 하러 작정하고 광주로 내려온 사람처럼 열정을 쏟았습니다. 상원은 들불 야학의 공간, 광천 시민아파트로 거처를 아예 옮깁니다. 노동운동과 들불 야학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상원은 행복했지만 자취 생활을 같이 하던 동생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스스로 학비를 벌여야 했던 동생들이 월급을 받아올 때면 상원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첫 월급 타갖고 가지고 오빠한테 그때 2천 얼마인가? 그때 그 돈을 받고 오빠가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오빠가 그 가슴이 너무 저리다고 저것이 저렇게 고생하니까 거기서 노동운동에 아마 눈을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난한 이들이 살았던 아파트. 이들과 더불어 신영일과 김영철, 박관현과 박용준, 박기순, 박효선 등 들불야학 멤버들과 함께 울고 같이 웃었던 삶은 상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형일 만큼 다 좋아했습니다.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게 윤상원의 강점이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다들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 윤상원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가 살았던 자취방은 친구들 선후배들의 어떤 캠프와 같은 그런 것이었고 꽃다발도 없고 지위가 높은 고귀한 분의 격려사도 없고 피아노 반주도 없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잔치에 우리는 함께하며 노래를 불렀다. 서러운 노래가 아닌 새로운 힘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좋다. 우리는 이렇듯 힘을 다 합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자. 너희는 새벽이다 밝아오른다 너희는 새암이다 솟아오른다 심지에 불 댕기고 앞에 나서자 민족의 새 아침이 밝아오린다 땀과 눈물 삼켜가면서 뛰어가자 친구 사랑하는 친구 들불이 되어 느닷없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들불야학을 이끌던 박기순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허망하게 숨진 겁니다. 영원한 노동자의 벗 기순이가 죽던 날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고 있는가. 흰 솜으로 그대의 콧구멍을 막고 흰 솜으로 그대의 열린 입술을 막았을 때 난 속으로 외쳤다. 콧구멍과 입을 막으면 참말로 죽을 거라고. 그대는 정말 죽었는가? 윤상원이 그
광천동을 떠나지 않고 또 1980년 5월 27일 도청을 떠나지 않은 것도 이런 박기순과 그런 사람들이 선행했던 헌신적인 삶,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또 그걸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원은 노동운동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들불야하게 제자들이 일하는 그곳, 광주공단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 지역의 이 지역의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뭐 근데 근로기준법을 뭐 아십니까 하면 거기가 뭐 있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1978년 광주공단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3만 5천 원. 당시 최저생계비의 18%에 불과한 형편없는 저임금이었습니다. 전남대신문에 5차례 보도를 기획했지만 2번 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1회 때는 그 정보기관에서 그 파악이 안 됐던 것 같고 2회 때 이제 나가니까 학교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윤상원의 광주공단 노동실태조사. 그것은 9년 전 전태일이 주도했던 평화시장 노동실태조사와 꼭 닮아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 그가 스스로를 불태울 희생을 결심하기 전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평화시장 노동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일은 몇 시간 하십니까? 일주일에 얼만큼 쉽니까? 또 월급은 얼마를 받습니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픈 데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실태조사가 보도될 때만 하더라도 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동청을 찾아가요. 같이 가셨어요, 전태일에서? 네. 같이 대표로 이제 한 3-4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기자가 이제 한 사람이 우리들을 보고는 뭐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거 뭐 기사 되겠는데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자 전태일은 친구들과 평화시장에서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로 가니까 나는 쫓아간 거지, 일로 이렇게 오면서 나를 부르니까 영문아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 불과 뭐 얼마 저기도 안 해도 바로 와서 바로 불을 댕겨버린 거예요. 전태일 여사가 위치가 이 정도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기 힘든 일은 이어졌습니다. 뒤로 쭉 걸어가는 거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때 라디오 기자가 불렀거든요, 우리가. 불렀는데 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긴 한 거겠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뭐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뭐 일요일을 뭐 쉬게 해달라. 윤상원이 21살 대입 재수생 신분이던 1970년 11월 13일 일어난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말하자면 이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 그래도 안 울어서 다행인데 이걸 그대로 읽을 수가 없어. 전태일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일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소선 어머니를 인터뷰로 많이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전태일 전기 그때는 뭐 하여튼 그런 걸 하나 쓰려고 그랬는데 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조영래한테 내가 넘겨가지고 조영래가 그걸 평전을 쓴 겁니다. 가난, 그것은 태일이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대구처럼 기온이 따뜻할 줄 알았던 우리 두 남매는 살을 베는 듯한 추위에 떨면서 어두워오는 서울거리에서 무작정 걷고 또 걷고 등에 업힌 막내는 추위와 피곤함에 지쳐 하루 종일 잔다. 나 역시 지칠 대로 지친 관계로 막내가 등에서 울 때는 정말 짜증이 난다. 등에 업힌 동생은 오빠 저 죽 좀 사줘. 응 오빠? 돈이 있어야 사주지. 돈이 없는데 왜 사주노? 하루는 남대문 시장 과일점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남동생이 다른 두 거지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의 구두 닦는 옆을 지나가는 것이다. 순간 나는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에 말이 나오질 않았다. 흥태야, 야 흥태야. 가까스로 이렇게 소리치자 흘낏 나를 쳐다본 동생은 형, 흥태야. 둘이 부둥켜 안고 마음껏 울었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가 느꼈던 맞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남대문 시작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실컷 울었지. 막내 동생 순덕이를 미아 보호소에 버리고 와야 했던 태일.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넘어갈 텐데 추위에 떨면서 이 못난 오빠를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 것을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뜨거운 눈물 소리 없이 볼을 적신다. 조금 멀리 광화문 내거리가 보이자 나는 뒤로 돌아서서 왔던 길을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순덕아, 못나고 무능한 오빠를 용서하고 제발 그 자리에 있어다오. 제발 순덕아. 가난은 성공과 출세의 욕망을 자극하기 마련입니다. 이 해 안에 안전한 재단사가 되자. 그리고 군에 가기 전 2년간은 돈을 벌어야지. 최소한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그리고 내년 3월 달에는 꼭 대학 입시를 보자. 앞으로 376일 남았구나. 1년하고 10일. 재단을 하면서 하루에 저녁 2시간씩만 공부하면 내년에는 대학 입시를 보겠지. 해보자. 해라. 가난하기는 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어 친구들 소풍 가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 했고 소풍날이다. 누구나 즐기는 소풍을 안 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러나 나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가 없다. 납부금을 내지 못해 교실에 따로 남아야 했습니다. 납부금 미납으로 남게 되었다. 나는 억울하기도 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못 살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때 돈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다. 돈이 무엇인가? 소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공부는 왜 하는가? 사회는 또 왜 이 모양인가?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몇 번이나 생각해 봐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판단을 못 얻었다. 집에 편지를 써 보냈다. 뻔한 건 돈의 요구였다. 고등학교에 좀 다니면서 웬 돈이 그렇게 필요한지 내 자신도 의문이 갈 정도다. 그런데다가 수업료가 오른다는 보도를 보면 가슴이 더 아프다.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논을 팔아야 하고 온 가족이 고생을 해야 된다면 학교 다닌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집안 삶을 망치고 학교에 다닌다는 것 정말 슬프기 한없는 일이다. 사춘기까지 겹친 상원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술, 담배를 하고 또다시 젊음의 에너지는 쏟아졌다. 막걸리를 마시고 악을 쓰며 소리를 냈다. 이게 노는 거다. 그중 담배는 6개 빨았다. 배운 태권도로 주먹질도 했습니다. 난 하필 동창을 잡고 시비를 했다. 막 세워 곤조를 부리려고 할 때 그는 단번에 너 동창 아니냐고 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짐짓 자식 돈 좀 줘 했다. 없다. 정말? 없다. 센터해라. 양쪽에 술을 둔 그는 손님이 와서 술을 받아가지고 간다 했다. 그러나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었던지 난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었다. 뻔하게 아는 처지. 그나마 동창생이다. 하긴 이렇게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일도 기록하는 게 일기인 거죠. 일기는 상원에게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기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난 꼭 일기를 써야 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니까. 가난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상원을 괴롭혔습니다. 어머님이 진내과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다. 열병이라신다. 효도 한번 못하고 혹시나 걱정했는데 며칠 고생하시면 나으실 모양이다. 제기를 씁쓸하다.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죄송스럽다. 내가 돈을 조금 갖고 갔거든요. 그 이튿날 또. 그랬더니 오빠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자식이 아니다고. 그 돈을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보니까 돈을 병원비를 좀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는 자식이다. 네가 자식이다. 나는 자식이 아니다. 오빠가 한탄했던 거. 나를 손을 딱 잡고 한탄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하면. 전태일이 가난을 통해 평화시장 소녀 여공들에 대한 연민의 감수성을 키웠듯 윤상원도 가난을 통해 약자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감수성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수학에서 비례의 법칙을 배웠다. 어떤 것이 힘을 작용하면 작용한 만큼 동작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런 진리가 용납되지 않는다. 살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양지 바른 쪽에 앉아서 사주나 손금 버는 점쟁이들도 돈을 모으고 있으며 사장들이나 부자들은 그렇게 허덕이지 않아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현상은 몹시도 불합리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어떤 회의마저 느낀다. 탁월한 손재주로 남들보다 일찍 재단사가 됐고 이제 고생도 다 끝난 듯 했지만 태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태일은 가족들이 다 자는 밤 책상에 홀로 앉아 불을 켜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 개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회사 테일 피복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피복업체를 세우겠다는 테일의 꿈.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독특합니다. 목적, 정당한 세금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도 제품 개통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제인에게 입증시키고 사회의 여러 악 여건 속에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을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돈을 더 받고 일을 더 편하게 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어린 저 시다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뭉쳐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않냐. 그렇다고 테일의 인생이 괴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향인 대구, 16살 때 다녔던 야간 학교인 청옥고등국민학교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0분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부실장은 김예옥이라는 예쁘게 생긴 학생으로서 반에서는 1, 2등을 다투는 수지였다. 나는 이 부실장이 좋았다. 얼굴도 곱게 생겼지만 공부도 잘하고 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총명하게 잘 이해하면서 내가 교단에 나가 얘기하는 보람을 가지게 했다. 뭐 예쁜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때 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기가 저한테 쉽잖아요. 여학생이니까. 예, 그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항상 손에 내가 기억나는 거는 이 손에 책을 항상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예,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책을 손에 끼고 다녔을까. 제가 그거는 기억에 나요. 제철과 원섭과는 삼총사처럼 뭉쳐 다녔습니다. 빤스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것을 입었다.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 삼총사인 철이, 원섭이, 나 세세개 다 선수로서 똑같은 모양의 빤스를 만들어 주시고 꼭 1등하기를 당부하셨다. 시합장엔 요란한 박수갈채와 승리의 개가가 퍼지고 나는 일약 오늘 이 게임에서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내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다. 없는 애들 무지하게 지도 없으면서 나도 없으면서 서로 없으면서 없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는 게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거예요. 그래 살았어요. 사진을 학교 다닐 때 많이 찍지. 23살 전태일이 분신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친구들도 청옥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좀 만나재요. 몇 시에 퇴근하냐고 이렇게 뭐라나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이익당하는 거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섭아, 난 재단사로서 이 사람들과 눈만 뜨면 같이 지내거든.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야. 부잣집 자녀들 같으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는 이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네. 테일이 쓴 이 편지는 그러나 친구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주인공인 원섭 씨는 그동안 존재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을 통해 그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뉴욕으로 건너가 인터뷰에 성공했습니다. 친구의 분신 사망 이후 48년 만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원섭 씨. 분신 직전 친구가 자신을 찾아왔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3, 4일 전에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벌릴 텐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실정이 제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입장이고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제가 그걸 먹어야 되니까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테일의 편지가 48년을 거쳐 마침내 친구에게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아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안전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얘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처음 읽어보시는 건가요? 네, 처음이에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 가서 다 해명할 겁니다. 전태일의 분신은 한국 사회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노동자를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나 희생을 하는데 대학생이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았냐? 르포로 이렇게 나온 것,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이제 평화시장에 들어가서 뭐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내가 전태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전태일이 나에게 준 빚이고 그 빚을 갚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은 윤상원도 깨웠습니다. 그 전태일 정신을 살리는 청계천 내 노동교실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연결도 되고, 자기는 결국은 이 노동운동 속에서 자기 삶을 하는 게 옳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광주 광천동 시민아파트 3층에서 들불 야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상원 강학이 맡은 일반 사회 시간. 오늘의 수업 주제는 전태일입니다. 원래 연극을 잘하시잖아요.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장면, 그걸 할 때 상당히 저희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 그 좁은 교실에서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달려가면서 손짓 발짓, 원래 이제 그런 쪽으로 소질이 많으신 분이라 상당히 실감나게 재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의 분신이 옳은 방법인지를 놓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교사인 상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후자죠. 안 되니까 노동청에 가서도 안 되고 정부에도 안 되고 하니까 이 극한 선택을 하게 된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토론이 막 옆으로 흐르잖아요. 왜 죽었냐 마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숨을 바쳐야만 했던 이유, 또 그때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상원의 믿음은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민주화 열망은 높았지만 또 다른 독재 정권이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함이 감돌던 1980년 4월. 상원은 비밀 노동운동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 가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쟤들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건 준비를 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서울에서는 또 누구, 포항에 누구, 부산 쪽에 누구, 대구 쪽에 누구, 이렇게 자꾸 광주에는 어쨌든 윤상원. 비밀 조직이다 보니 가입 절차가 엄격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입회 문답을 하던 윤상원. 그동안 품고 있던 비밀 하나를 면접 자리에서 털어놓습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이 가장 큰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그게 이제 자신의 이 노동 쪽으로 돌아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결정적 계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윤상원의 전민노련 입회가 결정되던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비극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 자정,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군권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쿠데타를 감행한 겁니다. 전국이 공수부대 총칼의 위력 앞에 침묵하고 있을 때 오직 광주 시민들이 특별한 용기를 냈습니다. 그 자리에 윤상원이 있었습니다. 상원 형이 첫날 카드센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깨지면서 상원 형이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 화염병 만들자. 모든 언론이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던 그때 투사 회보는 팩트에 충실한 그때만큼은 그야말로 가장 언론다운 언론이었습니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오면은 투사일보 팀에서 만들어갖고 완전히 강조 신문 당시 상황. 왜냐하면 모든 방송이나 신문이나 모든 언론 매체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 투사 회보를 윤상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투사회보라는 이름을 상원 형이 저한테 명명을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투사회보 1호부터 찍어라.
그랬고 내용은 요지는 상원형이 보내주면 그 요지를 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계속 찍는 역할을 했죠. 윤상원은 5.18 기간 동안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투사 회보가 곧 그의 문장인 셈입니다. 계엄 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의 민주 의사를 묵살함은 물론 라디오, TV 등 매스컴을 이용 사태의 왜곡 보도와 다양한 흑색 선전으로 민주 투사들을 소수 난동자 폭도로 몰고 있다. 항쟁 지도부에서 윤상원은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실천한 유일한 전략가였습니다. 투사해보와 시민궐기대 그리고 가우드 방송 차량 홍보 그다음에 대자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항쟁을 제대로 알리고 또 시민들의 의지를 끌어모으는 하나의 그 기폭제 역할을 하신 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윤상원 열사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됐고 전두환 군부는 무력 진압의 신호를 시시각각 광주 시민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밤인 1980년 5월 26일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윤상원과 항쟁 지도부는 여성과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어달라면서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학생들 젊은 중학생들은 너희들은 그 살아남아서 그 강주가 어쨌다는 것을 나중에 후세에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리고 마지막 도청을 지킨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노라고. 항쟁 기간 밥때도 있고 일만 했던 윤상원은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줄인 배를 쥐어잡고 전남도청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계속 배가 고픈 게 금남면에서 하다가 그 커튼집을 보는데 봉호한테 들어갔어. 그러니까 봉호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나 밥 좀 주라. 그러니까 형 밥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오빠가 나갔다게. 근데 봉호가 집에 와서 그 말을 했어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펑펑 보면서 아버지가 몇 년 전에도 그 이야기하면서 울었어. 그러면서 걔가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다니면서 굶어도 죽겠다고. 봉호 지가 밥 초조함과 결연함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시민군 김영철과 이양현, 윤상원이 나란히 섰습니다. 칼빈 소총을 들고 있던 상원이 이양현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죽음을 앞두니까 그런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윤상원 씨도 자기도 행복했다고 저승에서도 꼭 친구가 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내 찾아온 침묵의 시간. 상원은 새벽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민 아파트에서 들불 야학 제자들과 토론했던 순간이었을까요? 지금 자신의 자리에 전태일이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계엄군의 M16 소총 탄알이 상원의 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칼빈 소총은 미처 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도 채 감지 못하고 그렇게 상원은 쓰러져 갔습니다. 새벽 하늘에 떠있던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원지가 전태일로부터서 시작이 됐다. 윤상호 씨는 80년 5월 얼파를 이어서 태어난 사람 같더라. 정말 캄캄한 동굴 속에 있었을 때 그 노동자들이 있었을 때 전태일의 그 소신은 그 불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아. 그 부분이 상원과 나는 달라.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예. 누가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우리 오빠처럼 멋있는 남자가 없다. 정말. 내 인생의 첫사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비켜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광주가 있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한다면 끝까지